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했던 발언들도 어제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하며 그분은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라는 질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개헌에 다소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3년을 그 전제로 한 개헌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상이 계엄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법 독재, 국회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9번의 탄핵, 특검 법안 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행정권이라는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2요구권이라는 것을 갖고 견제해 왔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뭐 조기 대선이라는 게 우리 당에서는 아직까지 뭐 공식화해서 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고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이 계엄이라는 게 사법권과 행정권을 일시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계엄을 해제할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뭐 108명 갖고 계엄 해제 못하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유인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재판이 막 진행 중인데 자기가 유죄가 받을 거. 아니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자기가 유죄인 건. 알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재판 지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법권을 일시 중지시키기 위한 뭐 그게 계엄이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국회 내에서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네. 다 폐기하는 거예요. 선거법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헌 소송하는 것도 250조 2항에 대한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과 백현동 이런 것들은 뭐 배임, 제3자 뇌물 이런 건데 이 배임과 제3자 뇌물과 관련한 법안도 가능한 한 완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그냥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국회 통과하고 거부권 없이 통과돼. 그러면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소 처분으로 소에서 면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끔찍한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재명 대표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는다. 그러고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결국에는 그럼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나 그런 전투력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우리 지지자들. 저는 그게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맞설 사람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은 조선 제1의 검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상속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사실 금투세 우리가 좀 나이스샷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세에도 칼을 뽑아 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함께 공유를 좀 해볼까요? 오늘 페이스북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59회 납세자의 날인지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10월에 돌아가셔서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한테 뭐 좀 위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연히 조문 오셔갖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5남매예요. 그 누나 셋과 형 하나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시군요. 식구가 많죠. 뭐 네. 시골이니까 많이 낳으셨죠. 근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대대손손 이렇게 농사를 짓던 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상속받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시골에 있는 땅이 저는 뭐 얼마 그게 비싸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시골에 있는 땅도 가격이 올라서 이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뭐 잘 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물론 뭐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가장 비근한 예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마포의 30평대 아파트가 1999년도에 이제 상속세가 개편이 있었나 봐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0억대가 넘는다. 이분들은 그냥 중산층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냥 아파트 하나 있는. 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정말 그 집까지 팔아갖고 아니면 또 가족들 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돼야 되는 상황이 이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죠. 상속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상속세 부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잖아요. 대략 OECD 34개 국가 가운데 평균을 상속세를 내면 1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최고 세율이 50%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 20% 할증이 붙으면 60%까지 가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100년 기업 이런 거를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기업의 영속성에서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중산층이 안고 있는 세 부담 이런 거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 상속세 대표 그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벌써 상속세 개정안은 정부 안도 한번 국회에 올라왔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반대한 겁니다. 대부분의 그 내용엔 동감하지만 50%를 40%로 낮추자. 이것에 대해서 동의 못하기 때문에 완전 폐기를 했는데 지금도 또 그것만 빼고 지금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부자 감세 아니냐. 근데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갖고 그 사람들이 고용하고 있는 것,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면 그분들의 부자들의 해외 자산 유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빨리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랐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의 글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줘서 포인트가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서 좋았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바뀌었는데, 내 실물 경제는 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개정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상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상속세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제 칼을 좀 뺐으니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진짜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상속세 부담이 왜 커졌냐?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자산 가격은 파이가 커졌으니까. 물론 상승하면 좋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의 그 비이성적인 상승은 우리 국가 경제 전체로도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느냐?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거고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정부에 오른 거는 퍼센테이지와 이 문재인 정부에 오른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3억이 뭐 4억 된 거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20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 이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 여기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예고 좀 해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특집 방송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 합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님 이번 주 토요일 함께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이 상속세 얘기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살짝 치고 들어와서 예고까지 우리 김경률 했습니다. 회계사님이야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렇죠. 세제 전문가시고 네. 관련해서 뭐 정통하실 테니까 네, 상속세가 너무 비싸요. 음. 중산층 특히 또 뭐 최근에는 뭐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하니까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모의고사를 보는데 한문 시험했어요. 한문 시험. 근데 요새 한문도 잘 배우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가정맹어호라는 5글자가 한자로 써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에요. 오. 그게 뭐냐면 이 과거 그 중국에서 어느 안악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불과 3년 전에 호랑이한테 우리 남편이 잡혀 먹어서 그래 혼자 이렇게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이 호랑이에 잡혀 먹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산속에 살고 있냐? 저 사람들 많이 사는 저작거리에 가서 살지라고 하니까 거기 내려가면 더 살기 힘들다. 정치가 너무 힘들어 갖고 아이고. 이 가렴 주고 하는 관료들 때문에 산속이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산으로 왔는데 호랑이한테 잡혀 먹였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공감 나왔어요. 가네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가혹한 정치.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세금과 관련한 문제예요. 언제든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그때 혁명이든 반역이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공감 갑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혈세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